네. 안녕하십니까. 교통병원 유튜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과랑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 그 소아과 최희철 원장님, 그리고 김태호 원장님 이 두 분이랑 함께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 들을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감기를 완화시키는 약을 타오는데 2, 3일 후면은 감기가 심해져서 항생제를 먹여야 할 때가 많다 하더라고요. 이럴 때 바로 항생제를 처음 받아서 빠른 시간에 먹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좀 뭐 완화시키는 약, 뭐 기침이나 가래 좀 줄이는 약 이런 거 좀 먹어가지고 이제 항생제를 안 먹이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사실 많은 엄마 아빠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사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 와이프랑 야 이거 약 먹어야 되는 거 아이가 하면 우리 와이프가 항상 아뭐 됐다 내년 혹은 우리 와이프는 뭐 막 적극적으로 약을 뭐 먹어야 된다 이래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많은 부분의 고민이에요. 요즘 뭐 항생제 먹으면 안 좋다든지 뭐 항생제 내성 생기는 거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애가 좀 아파서 좀 애 아픈 거 보고 있으면은 얘가 언제 좋아지는 걱정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항생제 같은 걸 좀 일찍 먹여서 조기에 딱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안 쓰고 놔두는 게 좋을지. 자,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감기라 하는 것들이 보통은 거의 다가 애기들에게는 세균성 감염보다는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일반적 감기 바이러스들이 이제 애들에서는 보통은 이제 100%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바이러스 질환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항생제라는 거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세균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처음부터 항생제를 먹기보다는 그 바이러스에서 일어나는 증상에 대한 약을 먼저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증상이 심해져서 꼭 항생제를 먹어야 될 그런 세균의 감염 소견이 보이면 먹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감기 바이러스들의 그 주요 증상이 뭐 기침, 가래, 콧물, 거기서 열이 있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상 완화약을 먼저 주고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기침 있으면 기침, 콧물 있으면 콧물, 가래가 있으면 가래약을 주게 되는데 만약에 기침 증상으로 왔고 딴 증상이 크게 없다 하면은 요번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성상에 따라서 기침만으로 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이어서 가래가 따라오든지 콧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열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 봤을 때는 의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이제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한 2, 3일 정도 되면 이 바이러스가 간단하게 감기 증상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조금 더 심해져서 열이 많이 나거나 그런 기침 가래가 심해질지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초기 약은 뭐 되게 먼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면은 보통 2, 3일 정도 증상 완화약을 주고 앞으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그 중간이라도 너무 하루만 해도 증상이 심해지거나 열이 미열이 아닌 고열로 나게 되면은 약의 기간에 상관없이 내일이나 모레라도 빨리 오라고 보호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열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증상이 있으면은 네. 이제 중간에 또 와야 되고 그런 거 네. 아니면은 결국에는 의사쌤이 하자는 대로 사실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긴 일반적으로는 하네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미리 항생제를 먹여서 음, 증상이 완화가 오는 게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뭐 정말로 이제 뭐 의사가 진짜 뭐 뭐랄까 그 질환을 미리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이 병이 어떤 바이러스다, 어떤 세균이다는 초기 증상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도 봐야 될 뿐더러 또 이제 만약에 그 시기 하니까 뭐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가을이면 가을 그 시기마다 좀 유행하는 바이러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경험을 하다 보게 되면 야는 이제 빨리 진행을 할 것 같다 아니면 천천히 해도 봐도 된다 하지만 이제 보호자한테 꼭 집어줘야 될 거는 보호자들도 그러한 질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쯤 빨리 보호자 판단이 안 될 때 병원에 와서 어떻게 처치를 할 건지 아니면 의사 상담을 받아야 될 건지 그런 점을 찍어줘서 보호자인데 보통 가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애들 엄마나 아빠 기준에서 애가 막 열이 나면은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네네네. 되거든요. 아, 우리 아이 이렇게 아픈 거 이거 왜 하노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대부분은 그냥 단순히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금방 좋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보통 약 먹고 어느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아질까 아니죠. 이런 게 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몸에서 들어와서 빠져나가는데 며칠 내로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바이러스에 자주 접해봤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서 보통은 어른들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약 먹어도 일주일, 약 안 먹어도 일주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예. 일주일 정도라고 보게 되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본 일주
한 2주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아우, 그래서 그 정도로 걸쳐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심화나 이런 걸 볼 때는 한 3, 4일 정도면 어느 정도 심해질 수 알 수 있고, 그 경과 일주를 보게 되면, 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아유, 사실 참 애들이 감기가 워낙 자주 걸리는 게다 보니까 있다 보면 참 그게 안쓰러운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희철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잘 그 약 먹고 많이 심하면 다시 병원 오고 이렇게 해도 금방 좋아지거든. 네, 뭐 믿어야죠. 일단은 뭐 보통은 보호자분들께 자주 가시는 병원이나 자주 이제 접하는 원장이 있을 건데 그 원장님의 믿음이 가면 이제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언제나 믿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 아이를 끝까지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믿어주고 따라주면 의사 각각의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자주 오고 자주 믿어줄수록 더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볼 거니까 아, 그런 믿음도 이제 보통 보호자와 의사의 보통 라포라고 하고 보통 이제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잘 믿어주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이번에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호흡기 관련된 질문인데, 그 이분은 아마 애가 2명 이상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두 아이가 아침마다 비원이라서 목소리랑 재채기, 뭐 목소리가 좀 이상하나 봐요. 뭐 이런 목소리 하나 봐요. 그 재채기를 하는데 이게 뭐 점심이나 저녁은 괜찮은데 아침만 되면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뭐 원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모르니까 엄청 답답하신가요? 이것 때문에 병원 가기는 또 애매하고. 그렇죠. 일단은 새벽 중에 그리고 아침 일찍 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건전한 환경이 접해질 때 이제 비염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그 다양한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 뭐 진먼지 진드기, 뭐 고양이 털, 개털 같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이제 뭐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흔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비염이라는 게 콧물, 재채기, 뭐 코막힘, 뭐 눈 가렵고 이런 증상들로 보통 비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좀 해줘야 이제 중이염이나 부비동염이나 어떤 염증의 더 질병이 더 진행되는 걸 좀 막아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예. 이게 보통 질문 같은 경우 아침마다 자꾸 그러고 이후에는 괜찮다 그러면 아침에 뭐 딱히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민간요법 같은 거 보면은 따뜻한 물을 먹여준다든지 뭐 오히려 뭐 수건으로 얼굴 이렇게 덮는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요즘에 많은 약들이 이제 개발되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항히스타민제나 이제 항콜린제, 비충혈 제거제 그리고 뭐 코 쪽을 뿌리는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약으로 그래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까지는 경구용 먹는 스테로이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질병의 코스를 더 진행시키는 걸 억제해주는 간단한 약물요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진료를 받고 약으로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또 진행될 많은 수가 있기 엄마나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막 이런 약 같은 거 어릴 때 너무 선제였으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내성생이야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런 건 관계가 없나요? 그런 거는 크게 관계는 사실 없고 이제 비염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 이상 꾸준히 약으로 조절을 해줘야 낫는 질병이고 적절한 시기에 조절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중이염이나 부비동염까지 이제 질병이 진행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조절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결국적으로는 이게 뭐 민간요법을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애가 이런 게 있으면 병원에 가서 적극적인 좀 치료를 하는 게 한마디로 조기 기선제압을 해주는 게 그렇죠. 오히려 더 그런 좋을 수 게,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야, 저는 사실 저도 애를 키우는데 저는 신경 안 써서 그런지 네. 그러면서 아이 뭐 참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 참 못돼 나빴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즘에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되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린 애들도 많고 걸렸던 애들이 또 걸리고 있을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코로나에 대한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유아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백신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점점 이제 그거 애들 처음에는 이제 성인만 하다가 청소년도 많이 논쟁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유아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 참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인데요. 자, 유아 같은 경우 코로나 백신 지금 이제 접종을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도 5세 이상은 이제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부터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일단 허가된 사항이 올해 3월 말부터 해서 이제 5세에서 11세 코로나 접종을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기본 1회 접종 후 3주 후 2회 접종, 또 그 이후에 3개월 후 3회 접종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제 6개월에서 5세 사이에는 이제 그 이후인 3월달이어서 6월달 이후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인증이 돼서 매일 이제 2회 접종을 일단 권유하고 있는 편이고, 현재 백신으로는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 일단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걸린 후에 언제 코로나 백신 접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접종률이 이제 이것도 이제 분분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애기들 같은 경우 아직 면역력이 성인만큼 정확하게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이제 백신으로 주입하는 물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확실하게 정립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같은 경우도 5에서 11세 접종률은 한 30%까지는 올라갔고, 근데 6개월에서 5세까지 접종률은 한 5% 정도. 미국도 얼마나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이제 또 그래도 이제 감염을 하시는 분들 접종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으신 편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도 바이러스 질환인데, 성인 노약자나 뭐 면역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때 건강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심한 치는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열감기라든지 그냥 감기처럼 흘러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이럴 때 늘 나오는 얘기가 네, 있죠. 네. 사실 이러면 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고, 네. 이게 사실 네. 방송에서도 이게 보시는 분들은 네. 제가 지금 하시면은 그냥 이 재미구나를 생각할 건데, 네, 네. 지금 만약 그 네. 자제분이 나이가 네, 저 나이 때면은 놓을 거야 안 놓을 거야? 저는 일단 10살인데요. 예, 아니, 일단 그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제 애기들 접종을 안 했고요. 또 이제 보니까 주위에 또 소아과 쌤들도 자녀들 있잖아요. 네. 그 대신에 자녀를 분포를 보니까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주로 안 한 추세 같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있는 애들은 또 접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일단 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저는 뭐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뭐 까지가 뭐 놓으면 되지 하면서 난막 놓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근데 같아요. 또 이제 뭐 의사가 아닌 일반 입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인터넷을 서치해 보거나 하게 되면 또 괜찮았던 의견보다도 이제 한두 개의 케이스가 얼마 안 되더라도 사망했니 뭐 갑자기 뭐 되게 나빠졌니 네. 이런 걸 더 접하게 되고, 사실 무섭죠. 네네, 그런 걸 들으면. 보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게 혹시나 괜찮겠지만 내 자식일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정말로 안정화되어 있다 하면 저도 자신있게 맞는 게 좋다고 하겠는데, 저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일단 맞는 게 좋은데 보호자 잘 생각을 해보고 맞으십시오라고 보통 이야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하긴 아직까지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네. 데이터가 뭐 네. 확보가 돼야지 뭐 네. 많이 맞아봤는데 이놈들 저놈들 다 맞아봤는데 이상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이상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네, 네. 혹은 안 맞아서 문제되는 사람보다 맞아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맞아서 안 될 거고, 네, 사실 네. 아직까지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게 그렇죠. 참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다음 질문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나 코로나 관련 질문인데요. 애기들이나 소아들이 코로나 걸리면은 후유증이 어른보다 더 세지 않나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진료하면서 애들이 코로나 걸리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후유증이 때문에 내가 그 이후로 어떤 뭐 변화가 생겼어요, 내가 애가 그때부터 안 좋아졌어,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게 좀 있나요? 5세 미만의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열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쯤에 우리 자가 해제되고 나서 병원 진료 보면 큰 증상이 많이 없습니다. 뭐 콧물 살짝 난다 요 정도, 그렇게 크게 호소하는 건 없고, 이게 신체 진찰을 해보면 폐소리도 너무 좋고 목도 전혀 붓지도 않고 컨디션도 아주 양호하고 나쁘진 않는데, 오히려 이제 초등학교 이후 애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크면 클수록 기침이 너무 지속이 된다, 코로나 앓고 나서도 2주 동안 지속이 된다, 그렇게 내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엑스레이나 찍어보면 기관지염 정도, 심한 폐렴까지는 아니고 기관지염 정도로 조금 후유증이 앓는 친구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앓고 난 이후 이제 그런 감기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이제 병원 내원해서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어린애들이 좀 더 경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이 봤습니다. 네. 네네. 확실히 저도 어린애들이 뭐 부작용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네, 없는 것 그게, 같아요. 예, 제가 산부인과라든지 뭐 생리주기 흐트러졌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오히려 그 애들이 뭐 이상 있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고 보면 참 어떤 면은 다행인 것 같긴 해요. 네. 애들이 참 그런 일 다행이죠. 생기는 것보다는.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나 코로나 관련 질문이고요.
코로나 감염 이후로 기침과 콧물을 달고 사는데 문제는 이제 잘 때도 기침하고 심하면 막 구토도 막 토도한다 그래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지금 그래가지고 밤마다 기침하고 토하고 한다 그러는데 이러면 진짜 부모가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야야 그러지 마라 하면서 하는데도 그래도 자꾸 토할 때까지 기침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코로나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인데 그리고 그래서 항생제 같은 거를 좀 오래 먹었나 봐요. 그래서 항생제를 계속 먹어도 괜찮은지 그런 문의가 있으세요. 네. 이거 보시기엔 좀 어떤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은 기침과 콧물이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코로나 환자를 여기서 많이 겪어보고 있는 중인데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대신에 이제 일반적으로 한 1, 2주 정도는 기침을 하는데 그 이후로도 만약에 기침이 달아난다거나 근데 또 잘 때 기침을 구토를 할 정도로 한다 하면은 그래도 애기 입장에 되게 지금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도 물론 연관될 수 있겠지만 기침이 줄어들지 않고 구토를 할 정도 같으면 이건 병원 와서 한번 진료를 보셔야 될 저 것 정도는 같고요. 입원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봐야겠죠. 뭐 엑스레이라든지 동반된 열이 엑스레이 소견이 어떤지 또 동반된 열이 있는지 기침만 하는 건지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일단 토하는 건 항상 기침에서 이제 기침 너무 세기 때문에 복압이 올라가서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애들이 상대적으로 네네. 기침에도 토를 성에서 좀 네. 잘하는 편이죠?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는 편이죠. 보통은 이제 기침도 가래도 못 뱉어낼 뿐더러 코도 넘어가는 걸 잘 못 부과하면 그런 것들이 다 구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어른보다는 뭐 감기 증상이 토하는 게 있긴 하지만 저게 계속 일주일 넘게 지속된다 하면은 그것도 병원 와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고 상담을 받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긴 저게 몇 살이냐도 사실 그렇죠. 굉장히 그 큰 나이도 좀 차이도 봐야 있을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나이가 이제 커내면서 저 토하는 건지 아니면 나이가 어린데 뭐 또 약을 잘 못 먹으면서 짝 떼쓰면서 토하는 건지 그런 것도 잘 알 수 없어서 좀 더 확인을 거쳐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항생제를 한 달 정도 먹어도 되나요? 되는데 적절한 이제 진단이 붙고 그 다음에 그 진단명에서 일단 치료적 용법으로 먹는 건 한 달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진찰을 받아보고 선생님이 이 정도 써도 된다고 하면 쓰지 그 대신에 이제 뭐 혹시나 코로나 인해서 뭐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인데 그냥 항생제만 받아서 먹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가끔씩 이제 엄마들 중에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항생제 받았는데 뭐 첫째가 먹다가 안 먹은 것 좀 남아 있는데 아니 둘째 그렇죠, 아프다고 맞죠. 그런 사람 저도 그런 사람 사람들 많아요. 봐요. 그래서 그 네. 오다 보니까 애가 네, 뭐 네, 네. 두세 개 있으면은 네, 상태가 네.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그래가지고 있고 또 뭐 일단 먹다가 병원 못 오니까 야도 좀 먹이고 왔다든지 네. 이런 건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네.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한 달 먹여도 괜찮나요 하길래 네. 이게 뭐 해당 쌤이 얘기해 줬을 건데 네, 그거를 네, 네. 물어본다는 자체가 네. 혹시 집에 있는 걸 한 달치 먹이시는 게 아닌가 살짝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여행 간다고 좀 길게 내줄 수 없나고 아.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픔 아플 때마다 진료를 보면서 먹어야 되는 문제지 하나의 질환에서 장기간 동안 항생제 처방 받아가는 건 좋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뭐 생각해요. 항생제 마법의 약도 아니고 네, 먹으면 다 맞죠, 좋아지는 맞죠. 것도 아닌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자, 그리고 이번엔 초등학교 5학년 애기네요. 뭐 5학년인데 애기라 하기 좀 그렇다. 네, 학생이죠. 네. 두통을 자주 호소하는데 이마 위쪽 머리가 여기쯤인가 보네요. 여기쯤이 이렇게 아프다고 해요. 큰 이유는 없는데 밤에 자고 나면 대부분 좋아진다고 하고요. 성장기 학원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자주 그러니까 혹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아니면 검사를 받는다면 소아과를 가야 될까요? 하는데 보면 초등학교 5학년 이게 참 애매한 게 요즘 초등학교 그렇죠. 5학년 스트레스도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맞죠. 얼마나 뭐 사실, 학원 다니에 따라 다를 이게 것이고. 그 네네. 엄마가 얼마 애를 잡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차이가 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점이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면인데요. 일단 학년은 5학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통을 정확하게 호소할 수 있는 나이로 보여주고요. 그래도 이마 위쪽이 아프다고 하니까 우선 배제해야 될 질환으로 이제 상악동 부비동염에 의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진단이 붙으려고 하면 기침도 있어야 되고 뭐 콧물도 나든지 호비로 해서 코가 넘어간 증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5학년이면 딱 게임도 잘 할 나이고 또 보호자 성향에 따라서 학원을 진짜 되게 많이 다닐 수 있는 연령이고 네. 또 TV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딱 이제 휴대폰 이제 빨리 보여주시는 분들은 다 휴대폰 전화기 때문에 갖고 있거든요. 우리 애는 그냥 네. 컴퓨터랑 휴대폰 달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그래서 이제 너무 시각적으로 자꾸 이제 이런 매체를 접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실시간이 없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충분히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잠을 못 자고 자꾸 게임이라든지 그런 데에 빠져 있는지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저기 보면 자고 나면 좋아진대요. 네. 그 자고 나서 좋아지는 두통은 대부분 병적인 두통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병적인 두통이라 하면 뭐 일단 다른 증상 동반 유무도 봐야겠지만 같은 부위가 계속 아프다든지 네. 자고 일어나서 호소가 안 되는 점점 또 아파진다든지 음. 거기에 부가적으로 하면 뭐 열이 있다든지 구토가 있다든지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든지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두통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질병이 지금 오늘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이 있으면 또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소아과를 오면 될까요? 우선적으로 소아과를 오시는 게 맞고요. 이제 네. 거기서 이제 감별을 하겠죠, 소아과 선생님이. 네. 아, 이거는 그래도 좀 여기서 봐도 되고 약 먹고 보던 두통입니다라고 감별을 할 수 있고. 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좀 뭔가 이거는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두통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단 뭐 거기서 더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저 심각한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아마 신경과를 그냥 신경과도 협진으로 가능한데 네. 대신에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신경과를 일단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워낙 두통에 네, 대해서 질환들 그렇죠.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두통이 아니면 대부분 잘 경하기 때문에 바로 권유드리지 않고 만약에 소아과 쌤들도 확실하게 그거를 모르겠거나 검사가 필요하면 신경과 쌤과 협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호흡기와 코로나 관련된 질문에 대한 카테고리를 조금 줄이고 이제는 다음 카테고리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